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최재천의 아마존이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너무 바쁘실 텐데 그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뭐 정말 바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좀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채널인데 이렇게 또 제가 게스트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게 사실 실감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구 환경 문제라든지 탄소 중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제 생각 가감 없이 들려드리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뭐 어쩌다가 이렇게 유튜버가 됐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봤는데 오늘 아마 기후변화를 중심에다 두고 그래도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는 뭐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뭐 꼭 정책 토론은 아니니까 너무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본인의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매력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워낙 대한민국에서 토크 콘서트의 문화를 열어주신 분이니까 뭐 그냥 토크 콘서트 하신다 생각하고 하시면 그러겠습니다. 네, 될 것 같습니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이게 뭐 심각하다고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는 저희 전문가들이 늘 의아해하는 부분이거든요. 후보님은 개인적으로 기후위기가 진짜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후위기를 넘어서 기후재앙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은 그냥 이상기온 이 정도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걸 더 넘어서서 뭐 극심한 가뭄이라든지 엄청난 홍수라든지 그리고 또 호주의 그 넓은 평야를 다 태우는 엄청난 산불이라든지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또 도시들이 가라앉는 거는 물론이고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농작물을 짓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심각한 기후 변동이 생기면 농산물 생산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지구 전체가 식량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사실은 근본을 따지고 가보면 이게 다 이상기온, 진짜 기후재앙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과 야생동물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사니까 접촉할 기회가 없다가 점차 사람들이 밀림을 개간하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동물의 서식지가 점차 옮겨져 가면서 불행하게도 여기가 그냥 만나버렸던 게 코로나19를 포함한 이런 5년마다 반복되는 팬데믹이 오게 된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얼마 전에 그 익스플레인드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데 거기 보니까 과학자분들이 지금까지 인류와 접촉하지 않았던 바이러스 숫자를 추정을 했더라고요. 네. 160만 종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네. 그게 아직도 지금 밀림 어딘가에서 지금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과학자분들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탐험대를 조직을 해서 밀림으로 들어가서 야생동물을 잡아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기는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놀랍게도 3,000종 정도를 연구를 했다는군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59만 7천 종이 남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사실 기후위기라는 단어도 부적합하고 기후재앙, 클라이밋 디제스터가 맞는 표현 같습니다. 네. 또 지금 북극의 동토가 또
얼음이 녹으니까 그 밑에 있던 땅들이 드러나면서 거기에 숨어 있던 또 바이러스들이 또 다 지금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합니다. 아니 지금 안 후보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재앙 수준의 중요한 이 이슈인데 왜 우리 대선에서는 이게 전혀 이슈가 안 되나요? 저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사실 지금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그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게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 생산만 신재생 에너지로 다 바꾸면은 탄소 중립이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마다 틀립니다만 빌 게이츠가 최근에 쓴 책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전기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CO2는 전체의 27%,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생산을 해서 CO2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머지 4분의 3이 남아 있는 거죠. 제일 많은 CO2를 발생시키는 곳이 제조업, 특히 철강 생산이라든지 시멘트 생산, 그 다음에 또 목축업에서 나오는 그런 온실가스 효과들, 그 다음에 또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그런 운송수단에서 나오는 이런 CO2들, 그 다음에 냉난방에 쓰는 CO2들, 사실은 이 커다랗게 5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력 생산은 한 가지 분야밖에 안 되고 나머지들 모든 곳에 다 예를 들면 철강 생산에도 CO2를 생산하지 않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신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TV 토론이 좀 남았습니다만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이 이슈를 꺼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고, 제발 그래 주십시오. 예. 저희도 이번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그 배경이 도대체 지금 순간에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대선에서는 완전히 실종된 이슈.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래서 한 분씩 모시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는 건데요. 이걸 가장 지금 절감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잖아요. 그렇습니다. 10대에서 30대. 그분들이 앞으로 그냥 이걸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대들은 거의 기후 우울증, 기후 불안증 이런 거의 그렇습니다. 의학적 수준의 걱정들 내지는 힘든 걸 지금 겪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출산도 포기해 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 하여간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은 이 문제가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은 대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젊은 세대들은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이게 정치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가장 먼저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알고어 전 미국 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2019년에 직접 만났습니다. 그때 솔크 인스티튜트라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연구소가 샌디에고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와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강연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직접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2006년입니까? 그때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 책을 내가지고 아카데미상도 받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이제 달라지겠구나 하고 안심을 했답니다. 근데 15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상태가 훨씬 더 악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매일같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CO2 양이 매일 1억 5천만 톤에 달한답니다. 그래서 공기가 1톤 정도면 어느 정도 많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 10톤도 아니고 100톤도 아니고 1000톤도 아니고 1억 5천만 톤이 매일같이 생산되니까 이제 이 알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제 지구가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자기가 왜 이렇게 계속 전 세계 강연을 다니면서 이렇게 막으려고 하느냐면 이걸 그대로 놔두면 도대체 우리 앞에 어떤 파국이 닥칠지 너무나 두렵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도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파국을 늦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이 인상에 남습니다. 네, 저도 엘고 부통령이랑 몇 달 전에 화상으로 어떤 행사에서 이렇게 대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뭐 그분한테 이런 얘기 드렸어요. 저도 제가 환경에 관해서 강연을 하면 강연 제목으로 제일 많이 쓰는 제목이 아주 불편한 진실과 조금 예. 불편한 삶. 진실은 정말 죄송한데 엘고 부통령님, 당신이 옛날에 얘기했던 것보다 지금 아주 불편해졌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헤쳐나가는 방법은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야 될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렸는데, 만일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떻게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CO2가 발생하는 커다란 분류를 따져보면 이제 제조업, 전기 생산, 목축업, 그리고 운송수단, 또한 그 냉난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사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것들을 대체하는 수밖에 없죠. 즉 CO2를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만약에 CO2가 할 수 없이 발생된다면 CCS,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방법을 통해서 CO2를 없애야지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정말로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CO2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시겠습니다만 그 철강 생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철강석 자체가 보면은 Fe2O3니까 그 철과 산소가 되어 있는데 이걸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코커스를 뗍니다. 네. 그럼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면서 Fe와 O 중에서 O를 떼내는 거죠. 산소를. 예, 그렇게 되면 철은 나오는데 나머지는 일산화탄소에다가 산소가 붙으면 이산화탄소가 돼서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이 방법을 계속 쓴다고 치면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고치는 방법이 유일하게 수소 환원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즉 Fe2O3에서 수소로 이 산소를 떼내면 물만 나오니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직 이 기술이 개발도 되지 않았고 포스코 같은 회사 한 회사만 하더라도 이 모든 그 용광로를 다 수소 환원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40조 정도 든다고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이걸 정부에서도 도움을 주고 국책연구소에서도 연구를 하고 다방면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지구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봐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네. 그 점에서 제가 하나 부탁을 하나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어요. 이게 웬만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이걸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한 거의 뭐 8개월, 9개월 되는데요. 헌법 개정을 한번 해보려고 여러 분들이랑 같이 일을 지금 해왔는데 타이밍은 이미 놓쳤습니다. 사실은 대선 후보님들하고 다 얘기를 해서 대선 후보가 전체가 다 동의를 해주면 선거날 국민투표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근데 네. 결국은 못하게 됐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헌법 제1조에다가 사망을 개설해서 거기다가 대한민국 국민은 기후 및 생물 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를 지닌다. 이런 조항을 한번 그렇죠. 넣는다. 그러면 이게 헌법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헌법에 준해야 되니까 정말 지금 후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일을 해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예. 아직도 방법은 있을 것 같아서 만일 대통령이 되신다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동의하면 국민투표로 갈 수 있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물론입니다. 근데 아마 저 그 원포인트 개헌이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사실 더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하려면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헌 한 번 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어서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제왕적인 대통령제, 대통령에게 너무 권한이 많이 집중이 되고 말만 상권 분립이지 대통령 아래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는 이런 기형적인 사실은 민주주의 제도의 정신에 걸맞지 않은 부분까지도 저는 고쳐야지만 앞으로 불행한 대통령들이 나오지 않고 나라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미 후보님이 언급을 좀 하셨는데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목표잖아요. 그래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용감하게 과감하게 2050년을 목표로 해서 하겠다라고 선언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실행하기 어려운 목표인데 후보님 생각에는 그래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거는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혹시 어떤 점에서는 아까 언뜻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다면 어떤 식으로 더 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통령님은 뭐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뭔가 좀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은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기술적인 난관이 있습니다. 제가 꼭 뭐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 많은 환경운동하는 정말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학생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중에는 과학적인 상식이 없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사실 과학은 현실이거든요.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가 항상 있으면서 과학은 조금씩 발전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이라든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실 지금 현재 현실을 제대로 이해를 시키면서 함께 끌고 나가야지만 되지 않나 싶은데요. 뭐 예를 들자면 사실은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연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에 없앨 수가 있는가?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쓰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세 가지 아닙니까? 화석연료를 쓰든지 그러면 CO2 나오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제외하고도 나머지 남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원전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나라가 충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이유가 정말로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신재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보면 미국 같으면은 안 쓰는 황무지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거기에다 풍력 발전기를 많이 지어도 되는데 우리는 좁은 국토에서 굉장히 많은 토지가 드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세우기에는 땅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거기에다가 또 전력 생산 단가가 굉장히 비싸지는 것이 있고 가장 큰 단점은 아마도 간헐성일 겁니다. 밤이 되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 생산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유일한 방법이 ESS,
그런 그 2차 전지 같은 걸로 하는 것인데 그것도 보면 우리나라 정도 수준의 그 재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왜 독일 같은 나라는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써도 문제가 없는가? 그건 아시다시피 전부 그 내륙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부에서 간헐적인 전기 생산이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프랑스에서 전력선이 연결이 돼서 수입을 해오면 되니까 그게 가능한데 대한민국은 사실상 전력 공급의 면에서는 섬나라 아닙니까? 북한에서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일본이나 중국으로 전력선이 연결되지도 않고 하니까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도저히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원전을 쓸 수밖에는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전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방사능 유출의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근데 저는 그 둘 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사람을 죽인다고 우리 모두 자동차 쓰지 말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사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만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람 안전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사람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일단은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사능 유출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SMR 같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 같은 그런 형태, 즉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소형 모듈 원전이겠네요. 그런 식으로 그 복잡도를 줄이면 그러면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방사능 유출의 가능성이 있을 때 밀폐해서 이렇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SMR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용 후 해결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데서 지하 500m에다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묻는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부터 이제 그걸 쓰기 시작한다는데 그것도 하나의 모델이 될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경주에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듯이 한국에서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큰 인센티브를 주면서 장소를 찾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파이로 프로세싱이 지금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습식으로 사용 후 해결료를 그 처리를 하다 보니까 플루토늄이 나와가지고 무기화가 될 수밖에는 없어서 핵 보유국 이외에는 쓰지 못하게 했죠. 한국도 그걸 그래서 쓰지를 못하는데 파이로 프로세싱은 건식 방식이어서 플루토늄하고 우라늄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은 무기화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제대로 완성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그 해결료도 재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것 자체를 부피를 아주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보관하기가 용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네. 기술 개발로 이런 것들은 극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후보님이 아무래도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질문을 제가 한 2개 더 준비를 했는데 다음 질문들을 위해서 그냥 아주 간단한 후속 질문 하나만 던지고 넘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만약에 되신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2050 탄소 중립위원회 존속하시겠습니까? 더 확대하시겠습니까? 뭐 축소는 안 하시겠지만. 저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구성원 분들을 보면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우리 현재의 기술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분야에 어떤 기술을 더 발전을 시킬 건지 거기에 대하여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셔야지 현실적인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이상적인 계획을 세워봤자 현실에서 나중에 이게 아닌데라고 하면 이미 많이 늦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전문성을 가진 그런 과학자들이 더 참여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안 후보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아까 한번 말씀하신 과학은 현실이다. 이게 제 머리에 딱 꽂힙니다. 예.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다음 질문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출생에 대한 질문인데요. 안 후보님은 이미 전체 토론에서도 연금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셨고 예. 그런데 너무 여러 가지가 지금 이 문제에 연결돼 있잖아요. 예.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문제가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경제 가능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 얼마 안 되는 15세에서 64세의 인구가 먹여 살려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세계적으로는 다 출생률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같이 환경을 연구한 사람은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환경 문제의 끝에 가면 궁극적으로 이게 인구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지구가 지탱할 수 있는 인구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줄여보자고 저희들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조금 줄어드는 듯 하더니 선진국들이 다 자기네 나라 사람 숫자가 줄어든다고 또 다시 출생률을 높이는 지금 전략을 쓰는데 이게 참 딜레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적정한 인구 수준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인구가 유지가 되는 정도 수준, 그리고 또 이제 인구 보면 나이와 그다음에 인구 숫자, 연령 분포 그래프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 이런 정도의 인구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인구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우선 하고 있고요. 제가 프랑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출생률이 점차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정책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다시 거의 2 가까이로 오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자분을 제가 찾아뵀습니다. 70이 넘으신 그 학자분이셨는데요. 네. 근데 그분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한국이 출생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일이 안 됩니다 하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평생에 어떤 나라건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출생률이 1 이하인 거는 자기가 처음 들어본답니다. 이건 이제 나라가 거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 된다는 그 뜻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많이 썼지만은 계속 실패만 하고 자꾸 줄어들기만 하고 작년에 0.84였으니까 아마 올해는 0.7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젠가 발표된 거는 일단 0.81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체를 한 건 아니고요. 상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7대로 떨어질 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를 우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출생과 고령화는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출생에 관련된 것을 정책을 새롭게 만들고 고민을 하는 것과 고령화와 관련된 또는 생산 가능 인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저는 떨어져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출생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미 낳은 아이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에만 돈을 많이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죠. 보면은 왜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만혼 내지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 젊은이들이 늦게 결혼하거나 아예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가를 더 깊이 따져보면은 제대로 된 좋은 직장이 없고, 그리고 또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해서 도저히 주거 환경이 되지를 않고, 그 두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요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생 정책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보육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위를 더 넓혀가지고 청년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청년 주거 문제, 저는 그걸 해결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출생률 문제하고 그 고령화 내지는 생산 가능 인구의 문제는 분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그러면 정년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게 세계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정년을 야금야금 지금 조금씩 뒤로 미루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너무 간단한 계산이 안 되니까,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조금 미뤄야 되는데,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그냥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네.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십니까? 사실 건강이 허락하고 그다음에 정신력이 허락하면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분들은 본인이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정년 없이 계속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쓰시는 교수분들도 저는 참 많이 뵀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렇게 가는 것은 좀 너무 과격한 변화에 속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년들 일자리가 부족한데 더 부족하게 될 가능성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년이 뭐 다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대학교 같으면 65세라고 한다면 66세, 67세 뭐 이렇게 조금씩 변화한다든지, 또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민연금 지급 시기도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따른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인 변화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우리 또 여성 인력들을 많이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 인력들의 이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그 경력 단절.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나라들은 여성들의 그런 취업률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동을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 취업률이 아마 30대로 기억합니다만 갑자기 30대 때 취업률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르는데, 문제는 그 전에 봤던 그 대우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처우를 받고 훨씬 더 그 낮은 수준의 어떤 그 숙련도를 요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막기 위해서는, 제가 독일에서 보니까 전일제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정규 수업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면 맞벌이 부부분들 중에 먼저 퇴근하시는 분이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제가 당선이 된다면 맨 먼저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초등학교를 한국형 전일형 초등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선생님들이 오셔서 꼭 필요한, 예를 들면 코딩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원어민 회화 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체육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녁 최소한 7시까지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훨씬 더 아마 그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를 여성 인력들이 또 많이 메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언급은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정년을 하고 난 다음에
노년층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는 은퇴를 한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일하러 다니십니다. 근데 그 일자리라는 게 기껏해야 주차요원이나 경비원이나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초단기 공공 아르바이트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그 노년층의 일자리도 청년층 일자리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미국 얘기를 조금 하셨지만 미국은 정년이 없는데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렇게까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지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최대천의 아마존 채널에서 아주 그냥 그렇게 질러 버렸는데요. 일자리 문제랑 청년 문제는 꼭 함께 가는 문제가 아니다. 그걸 풀어낸 나라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력해 보면 어떨까. 또 다른 점은 이게 야금야금 늘리다 보면 늘릴 때마다 고생해야 되거든요. 늘릴 때마다 노조랑 싸워야죠. 뭐 언론이랑 싸워야죠. 그냥 저 같으면 그냥 한 번에 정년 털어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프라가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한번 또 도입하고 싶은 것이 그 평생교육입니다. 전체적인 교육 예산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마 전체 교육 예산 중에 평생교육에 투자하는 그 비율이 0. 몇 %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의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에 가면 각 동네마다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커뮤니티 칼리지는 거기에 꼭 학생이 아니더라도 퇴근하고 나서 직장인들이 저녁에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듣거나 또는 주말에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 전문성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옮길 때 유용하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히 지방대학들이 이제는 구조조정을 막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것보다는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가 그 학생 대상을 20대에서 30대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시설들이 지금 그냥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평생교육으로 해서 이 대학에서의 학생들의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를 한다면 저는 각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들이 다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식으로 각 지역의 평생교육 센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16년 전에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라는 제가 책을 내면서 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일찌감치 책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런 대학들이 미리 60대 뭐 이런 노년층까지 다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맞습니다. 지금 제일 험악한 신문 기사 제목이 그거잖아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 지금 네, 지방에서 그렇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그렇습니다. 문 닫고 올라온다는 거죠. 이걸 하면 좋겠다 얘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 너무 중요한데 지금 대학들이 갖고 있는 평생교육센터들은 학위를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는 게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나 할 만한 그런 취미생활, 뭐 문화생활 이런 과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직업 현장에 나가서 정말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학위나 자격증 같은 것도 거기서 충분히 줄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교양 강좌에 대한 수요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그런 쪽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은 직종에 따라서 꼭 졸업장이라든지 또는 그 서티피킷이 필요 없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딩 쪽인데요.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가봤더니 에콜 42라거든. 거기가 세계적인 프로그래머 양성 기관인데 놀라운 것이 교수가 없습니다. 교과서가 없습니다. 교과 과정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입학한 학생들은 자기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아무 터미널이나 이제 거기 로그인을 하면 이제 그 자기 지금 현재 수준 레벨이 뜨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그 프로젝트를 풀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고 나면 혼자서는 못하는 프로젝트들이 나오는데 그때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모아서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일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수준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머들을 양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취업률 100%,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보다는 차라리 창업에 나선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교육부에서 인가된 정식 교육 그런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졸업장은 없습니다. 네. 근데 프로그래머 같으면 사실은 실력이 중요하지 졸업장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직업들이 있는데 그 각각 직업에 최적화된 전문가를 기르는 방법들은 다를 수 있다. 그걸 찾는 게 그 나라의 국가 교육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에콜 42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미 졸업장 안 받는 교육기관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조금씩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를 졸업하면 뭐 사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예. 시작해서 저도 그런 변화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 네. 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세컨 잡으로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0%대의 잠재 성장률로 지금 자꾸만 추락하는데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어떤 영감을 얻은 것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에서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30년간 세계 1등입니다. 네. 왜 그렇게 가능할까 하고 저 임원들을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러더라고요. 1등과 2등 사이에 그 기술 격차가 그렇게 얼마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추격당할 수 있는데 1등과 2등 사이에 기술 격차가 엄청나게 크면 초격차 과학기술을 유지를 하면 그러면 계속 1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1위 그룹에는 속하지만 아직 초격차 1위까지는 안 간 여러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와주면 그러면 우리가 초격차 과학기술을 5개를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G5,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다. 그 자리에서 그런 과정에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가 정말로 많이 나올 수 있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그게 제 1호 공약입니다. 네. 초격차라는 저 단어가 어려우면 최민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뜻 뭐 이미 말씀을 조금씩 하셨는데 교육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 사회는 거의 어떤 분이 정의를 내리기를 갈등의 사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정도로 참으로 온갖 세상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이 우리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는 지금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세대 갈등, 뭐 젠더 갈등 어쩌고 저쩌고 다 있는데 그냥 뭐 짧게 한마디만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갈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평소에 뭐 어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세요? 사람들끼리 사는 사회에서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가 그 사회의 경쟁력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제도가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갈등이 불거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경쟁력을 얼마나 많이 갉아먹느냐면 지난번에 아마 최근 자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2013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 사회 갈등 비용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250조. 그 당시가 아마 GDP가 1000조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절반 정도였으니까 25% GDP 정도를 그냥 이 사회 갈등 비용으로 그냥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만 조정하면 우리는 훨씬 잘 그럼 우리는 훨씬 더 사실은 잘 살 수 있는데요. 예. 이거는 저는 정치권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정치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갈등 조정이 정치의 핵심인데 갈등 조장을 하는 이 정치권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정말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 성공 사례들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그 구호로 국민 통합을 하니까 산업화가 성공을 한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금모으기 운동으로 그 국민 통합을 하니까 IMF 외환위기 가장 먼저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대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자 시대 정신이 저는 국민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지. 전 세계적으로 국민이 분열된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중요한 화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다음 질문을 한번 이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좀 불편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국민 통합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대남 이대녀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치고받는 이 젠더 갈등 어떻게 국민 통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좀 더 저는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현재 20, 30대의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사실은 충분하면 서로 그렇게 갈등이 저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워낙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가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 기성세대가 잘못 만든 이 사회구조에 희생을 지금 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 세대가 사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 외화를 벌기 위해서 중동으로 그리고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그리고 베트남 전쟁 참전하면서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나라를 이 정도로 잘 살게 만들어서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취직할 수 있고 열심히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 저희 세대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아이들 세대가 저희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는 더 열악한 환경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 스스로 많이 반성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사회 경제적인 이런 구조를 해결하는 문제가 사실은 20대 이대남 이대녀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치유 방법 중에 하나다. 물론 뭐 그거 말고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회 경제적인 이 구조를 바꾸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기름 붓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젠더 갈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후보님은 젊은 세대한테 우리 세대가 참 미안하다.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러는데 이게 현실은 젊은 세대는 이미 분노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 노인네들 왜
왜 저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야? 네. 로부터 시작해서 그 남녀 갈등은 그래도 어떻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세대 간 이 세대 갈등. 갈등은 잘못하면 계속 엇나가 버릴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이 세대 갈등 또 저는 거기에다가 지식 갈등까지 좀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어딜 가면 요즘 자꾸 키오스크가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잖아요. 네. 그게 나이가 들면 이게 아무래도 힘든 건데 그 뒤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답답하니까 어르신 그것도 할 줄 모르세요? 제가 해드릴까요? 뭐 이런 그 세대 간의 지식도 앞으로는 너무 이렇게 격차가 나면 참 예. 사회가 통합되기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또 보관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사회학자 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때 뭐 저 GDP 1인당 GDP 100불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고 지금은 3만 불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사실 세계관이 전혀 같을 리가 없고 서로 소통도 잘 안 되고 문화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우리나라만이 사실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도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는 정치가 정부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사회 갈등적인 요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가 하는 일은 갈등 해소가 본연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사실 정치가 그런 부분들을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갈등 해소를 관심을 두기는커녕 오히려 선거에서 이기면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는 거. 실제로 해야 될 사회 갈등 해소는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실 솔직히 제가 그런 것들 제대로 바로 잡아야겠다 생각하고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정치권의 그 잘못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어지지 않으려면 사실은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도 이런 예. 것들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전혀 아직 우리는 그런 얘기조차 국영수만 열심히 가르치는 이 상황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 후보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참 재밌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공계로 뭐 통하는 게 좀 예. 있어서 그런지 재밌는데 계속해서 정치가로서의 반성을 자꾸 얘기하셔서 제가 갑자기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졌어요.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리더란 무엇인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페이스메이커라고 봅니다. 마라톤을 할 때 이렇게 저 출발선에 보면 풍선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그 사람들이 페이스메이커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4시간 풍선을 들고 있는 사람을 계속 쫓아가면 42.19km 계속 쫓아가면 4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자기 목표를 완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페이스메이커인데요. 어쩌면 현대에 필요한 페이스메이커는 옛날처럼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페이스메이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현대에 꼭 필요한 리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4시간짜리 페이스메이커는 3시간 안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자기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자기 뒤를 쫓아오는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하는 거죠. 속도를 줄여가지고. 그래서 마치 제일 앞에서 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가장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페이스메이커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건 이제는 정부도 그렇고 리더도 그렇고
지금 이 복잡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그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페이스메이커 리더십, 페이스메이커 정부,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페이스메이커랑 같이 지난번에 마라톤 뛰실 때 뛰셨는지 모르지만 좀 느리시던데. 페이스메이커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한번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대통령이 하는 페이스메이킹은 과연 어떤 걸까 궁금해졌어요. 어떤 식의 페이스메이킹 대통령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수레가 있으면 예전에는 이제 정부나 대통령이 하는 일은 앞에서 끌어가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 대한민국이라는 수레가 있고 뭐 대한민국 경제라는 수레가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저는 그 제대로 된 대통령의 역할이자 정부의 역할이 된 시대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진이 오바마 대통령 때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 백악관 사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흑백 사진인데요. 중앙에는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어디 있나 봤더니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진. 저는 그게 너무나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20세기 뭐 산업화 시대에는 모든 거를 다 뭐 정부나 대통령이 앞에서 끌고 가면 됐죠. 모든 분야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 건지에 대해서 다 예측이 가능하고 그때 필요한 인재상들이 다 이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교육제도 커리큘럼도 만들어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비교적 쉬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분야마다 굉장히 복잡하고 빨리 변하고 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전문가에게 결정 권한을 맡기고 그 다음에 정부나 대통령이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원해 주는 것. 그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비슷한 게 사도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네. 사도에 보면 이제 그 영조가 나오죠. 송강호 씨가 주연을 하는데 영조가 한 말 중에 인상 깊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결정을 하게 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다. 그런 게 참 인상이 깊었는데 아마 그런 맥락이 비슷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좀 살면서 미국 사회가 지금 후보님이 얘기한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미국에서 제일 먼저 배운 단어 중에 하나가 delegation이라는 단어였어요. 맞습니다. 맡긴다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맡겨놓고도 이상하게 못내 아쉬워서 자꾸 뒤에서 참견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15년 살았는데 미국 사회는 진짜 맡기면 맡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결과를 보고 잘못했으면 가차없이 책임을 묻고 하는 그런 우리 사회도 그런 책임을 묻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 그 옛날 우리 안 후보님이 우리 사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 주시는 토크 콘서트에 제가 초대받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기왕에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시청자분들이 유권자가 되실 수 있는 거니까 한 말씀 마지막 인사 말씀 하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요? 저는 최근 들어서 가장 편한 이런 대화 자리에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최 교수님과 함께 서로 그 어떤 커피숍에서 서로 대화를 열심히 나누고 또 저도 배우고 깨닫고 이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뭐 저 선거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저는 이런 기회들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그마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뭔가 좀 마지막 펀치라인을 한번 날리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펀치라인요. 예.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다. 그냥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머리를 빌리면 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20세기 때 통하던 말입니다. 지금은 각 분야가 워낙 많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원전 분야에서도 탈원전 전문가가 있고 소형 모듈 원전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 중에서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골라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려면 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에 대한 이해와 상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빌릴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제대로 바르게 갈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최재천의 아마존 너무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출사표를 던지신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랑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왠지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일이 있으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